필라홀딩스 2022년 3분기 연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3% 증가했고요. 반대로 영업이익이 1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하락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3조 3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13.3%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그 전년 동기보다 95.4%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만약에 WCAI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면 영업이익은 더 감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원가가 17.7%, 그 매출 증가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손익이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가 16.4%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5.3% 감소한 거로, 그 좀 적게 감소한 거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1.7%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루풋 환산 재고로도 100%가 넘었어요. 증가가. 스루풋 금액적으로 7.8%밖에 증가가 안 했고 스루풋율은 2.9% 하락으로 마진율이 줄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운영비용은 17%가 증가했습니다. 생산성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3,859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18% 감소했습니다. 또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571억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면 판매 가격은 매입가 상승률보다 낮게 인상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 손익분기, 스루풋 손익에 의해서는요. 그리고 이 스루풋 회계에서는 그 재고의 증가는 부정적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에서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386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좀 줄어들까 이렇게 하지만은 아직 그거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품도 크게 증가를 했고 제품도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게 좀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는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여기 그 작업을 하는데 인식액은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말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또 굳이 그렇게 이 표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 손실한 거는 결국 매출원가에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매출원가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줄인 만큼 재고가 주니까 거꾸로 매출원가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 손실 작업은 매출이익이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 재고자산의 변동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단기 매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단기 매입이라고 표현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확인이 돼야 이 단기 매입액도 설득력이 있는 금액이 됩니다.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상품 매입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6.6%, 운영비용가 1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금액상으로 18.8% 증가했습니다만은 비율적으로는 3.1%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 손익분기 아니 그 스루프 손익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비성분 내용을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보다는 판매 가격이 그만큼 많이 못 올렸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가 있는데 차이가 PQ 총지주비용의 차이가 올해는 크지 않습니다. 22억 6,800만 원인데 이것이 이제 재고자산 변동 범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회사가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번 WCI에는 그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이 증가액을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3분기는 이 폭이 좁지만은 작년에는 매우 또 컸다는 게 문제죠. 이게 연결로 맞춰지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연결은 그만큼 재고자산 관리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3,816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그만큼만 늘면 되거든요. 그런데 4,637억 원이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821억 원이나 더 크게 증가했는데 이거는 추적할 방법을 못 찾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기업이 공시하는 분기 보고서에서 이런 추적할 단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갭이 뭐다 라고 밝혀낼 수 있다면은 아마 제가 유명세를 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럴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좀 비판적인 표현으로는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라고도 뭐 표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운영비용 급여가 13.7% 증가했습니다. 이 연결이기 때문에 직원 수 전체 직원을 몰라가지고 인당 평균 임금은 산출할 수가 없었어요. 필라 코리아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게 좀 괜찮았는데 홀딩스로 하면서 필라 코리아는 이제 비상장화 시켜가지고 연결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연결 분기 보고서에는 직원 수가 필라 코리아 본사 필라 코리아가 아니고 필라 홀딩스 본사 직원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한 50몇 명 되거든요. 50몇 명이 7천억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여러 공장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꽤 많이 있을 텐데 그 좀 인당 평균 임금은 좀 궁금해질 수밖에 없네요. 광고 선전비가 9.9%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무려 62%나 증가했습니다. 판매 수수료는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매출이 13.3% 증가했는데 판매 수수료가 줄었다 하는 것은 이건 또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문제가 있어 보여요. 매출이 증가하면은 직역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냐. 보통 판매 수수료라고 그러면은 어떤 유통구조상의 판매 매출액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불한다든가 뭐 이런 성격인데 이게 줄었다는 것도 좀 그렇죠. 연결이라는 게 그래서 분석이 추적이 이 분석이 용이치가 않습니다. 연결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로 해서 전체 규모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홀딩스도 지주회사화 됐으니까 그러나 원인 분석은 그게 많이 이렇게 섞어 버려지기 때문에 이 원인이 희석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40%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스루풋은 2.9%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 아니고 순방향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투명하다고 하면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회사가 그 가격으로 제시한 건 없습니다. 제가 손익계산서에서 추정했던 그와 마찬가지로 원재료 가격이 나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판매 가격은 그만큼 올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3분기 누적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한 4조 5천억 원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우수리 떼고, 만약에 이게 어떤 그 B2B 거래, 단품 거래라고 한다 그러면은 450만 원짜리 계약을 하면은 한 87만 4천 원 정도 남는 게 돼 있는데, 요 경우도 재고가 그 거의 뭐 그 90% 이상 스루풋 환산재고로는 10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그 3분기 말에서 4분기 연간까지 똑같이 90%가 증가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 50%만 좀 증가한다고 보자. 3분기 말 재고에서 그렇게 해서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 총 제조 비용이 2조 5천억 원인데 2조 1천억으로 거의 뭐 4천억 원이 매출 원가가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크게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원가 회계는 그 재고 자산의 증가는 영업이익의 증가고, 이것이 인플레의 그 또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재고가 증가하는 회사의 원가 계산을 믿고서 그거 가지고 이 납품 가격을 승인하지 말아라 하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 견적대로 내더라도 한 50만 원 남는 건데 결산을 하면은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구매 쪽에서는 깎으려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때면은 깎으려고만 드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없는 거래를 하는 사회가 될 수는 없느냐? 무조건 깎는 게 능사가 아닌 사회가 될 수는 없느냐? 그런 사회를 희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재고가 50%를 줄였다. 재고에 너무 돈이 많이 쌓였다.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재고를 줄인다면은 그 판매 가격은 더 올라갈 수가 없겠죠. 뭐 생산을 감소시켜 가지고 재고를 한다는 것, 줄인다는 것은 어쨌든 그 재고 줄일 때는 매출이 그냥 그 450만 원에 결정돼 있다고 보고 재고만 줄일 때 어떻게 되느냐? 재고만 줄이면은 영업이익은 8천억 원대가 그 670 매덕만 나오는 거로 거의 이 폭삭 없어집니다. 이것이 그 원가 회계의 맹점이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왼쪽에 표현한 거고요. 대안으로서 스루풋 손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스루풋 관점에서 보면은 있는 데이터 그대로 객관적으로 원가 회계에서 그 연말 매출액을 예상했던 그 비율대로 계산을 해주더라도 스루풋상으로는 그 410만 원이면은 그래도 40만 원 남는 거로 42만 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은 인플레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410만 원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더 판매를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진율은 뭐 그대로라고 보고 재고 회전만 1년에 2.9회전 하면은 3회전도 못 한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그 목표를 잡아보자는 건데요. 실적보다 9.5% 업을 좀 해보자. 두 자릿수는 좀 어렵겠지만은 두 자릿수 가깝게 이렇게 가격을 40만 원이나 깎았으면은 좀 더 판매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다면은 매출은 이걸 100만 원 단위로 다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4조 8천억 원 정도 달성을 해서
영업이익은 원가 회계는 고생 안 하고 재고만 늘려서 8천억 원대를 얻는데, 이거 스루풋은 실질적으로도 매출을 증가시켜서 속된 말로 고생을 해서 8,600억대의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경우도 9.5%만큼 재고가 감소한다면은 또 얼마가 감소하든지 간에 생산 감소에 의해서 재고가 준다. 또 매입 수량을 줄인다. 상품 매입액을 줄인다 하면은 어쨌든 그 매출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재고의 그 증감에 관계없이 재고가 감소했을 때의 이익은 계약했을 때 당시의 이익 그 42만 6천 원, 그러니까 4,260억 원, 이거로 그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맥시멈 영업이익과 미니멈 영업이익 이 갭이 4천억이나 되는데, 이 중간 어디에선가 연말 결산이 결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측하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 그렇게 넓은 게 사실이고요. 예측이라는 것은 그 한 자리 숫자만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 범위를 스코프 그를 얘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신뢰가 가는 예측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가를 보면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남들은 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걸려가지고 다들 이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는 나름대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그러나 75%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피에몬테라는 기업이 25.84%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7.71%, 템플턴 자산운용이 5.81%, 외국인이 무려 42.88%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 이 다른 5% 이상 지주들보다 다 합쳐도 외국인 지분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피에몬테의 최대주주는 윤윤수 씨라는 분으로 75.1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휠라 홀딩스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연결 손익을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재고를 줄이려고 이 가격을 서로 낮춘다 하더라도 재고를 줄이고 그 다음에 회전율을, 재고를 줄이는 것은 회전율을 상승한다는 의미고요. 그렇게 상승을 시켜서 연말에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미 연말은 끝났지만은 우리나라 이 공시가 3월달이나 넘어야 돼서야 나오는 그런 늦은 그런 공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2022년도의 실적을 기다리려면은 한 2달 반이나 더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 현실이 아쉽기만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